일본의 번역가 겸 평론가로 인터넷 매체 텔레비전 일의 증간호 편집장도 맡고 있는 시라카와 츠카사가 2020년 2월 26일에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라는 일본 매체를 통해 K-팝이 일본 젊은이를 열광시키는 이유, BTS 트와이스 아이즈원이라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 칼럼에서 시라카와는 응원으로부터 동경으로 변화하는 아이돌상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중내 일본의 아이돌은 응원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젊은이에게 있어서 아이돌이란 높은 엔터테인먼트성으로 즐겁게 해주는 동경의 존재이며 종래에는 TV라는 한정된 자리에서만 아이돌을 볼 수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널리 다양한 아이돌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젊은이의 눈이 TV가 제공하는 중년을 위한 미숙한 아이돌이 아니라 높은 엔터테인먼트성을 가진 아이돌을 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흐름의 중심에는 일본인이 포함된 다국적 걸그룹 트와이스가 있다고 언급하며 소녀시대의 후계적인 포지션이면서 일본인의 존재로 처음에는 트와이스 자국 멤버들을 응원하다가도 점차 타국 멤버들에게도 관심이 간다는 의미로 일본인 팬들에게는 K-팝 아이돌 그룹의 문턱이 되면서 K-팝 아이돌 일본인 팬들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K-팝 아이돌의 노래와 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자체에 관심이 가게 되고 일부러 한국의 춤을 배우러 가는 젊은이도 생겨나기 시작해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인 아이돌 그룹 붐이라고 불러야 할 흐름이 형성되어 갔으며 엔터테인먼트의 본고장으로 한국을 찾는 젊은이가 이제 적지 않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미 2010년 10월 16일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일본을 강타한 한국 걸그룹 열풍 방송에서 이미 AKB48 등의 소위 성장형 아이돌과 K-팝 걸그룹들과의 비교를 통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음반 관계자들은 그동안 걸그룹을 좋아하는 건 오로지 남성들이지 젊은 여성들이 걸그룹을 좋아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합니다. 実はK-POP ファンも女性が多いんですけど、だから女性アーティストが女性ファンにニーズが合うっていう発想がなかったものですから、実際にデビューしてみると、こんなに女性ファンがいたんだなっていうことに今なってます。 한국 걸그룹은 동경할 여가수를 찾던 일본 여성 팬들의 수요에 딱 맞아떨어지는 대안이었던 셈입니다. 최근 K-팝 아이돌을 지망하는 일본의 지망생들이 늘어나면서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감까지 드러내는 일본 엔터업계 관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의 일부 아이돌 업계에서는 오로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K-팝 그룹처럼 성공하는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며 세계 진출을 부르짖는 모양새이기도 하고 래퍼 스카이아이가 오디션 더 퍼스트를 통해 보이그룹 빅퍼스트를 데뷔시키면서 아예 K-팝에 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비 10억 원을 들여 프로젝트를 시작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このままだと日本から良質なダンス&ボーカルグループっていうのは生まれなくなっちゃうなっていうのは危機感感じてました。で今の若い子とかはやっぱりダンス&ボーカルでトッププロになりたいから韓国語を学んで韓国に行くんだよね。それはそれですごい素晴らしいことだし素敵なことなんだけど BTS나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인해 많은 일본 매체에서 이들의 성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컨셉적인 부분, 실력적인 부분, 트와이스에 한해서는 다국적 걸그룹의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이따금씩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SNS 마케팅의 사례 등을 들며 해외에서의 성공 전략에 대한 시스템적인 분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질은 K-팝 그룹들은 소수일지라도 동경의 대상으로 느끼는 대중들이 나올 만큼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방송된 한일합작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은 상징적인 방송입니다. 2010년 10월 16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일본의 인기 걸그룹으로 소개된 AKB48과 그 파생그룹, 그러니까 48 그룹들이 한국의 아이돌 연습생들과 오디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첫 방송에서 파생 그룹들을 합치면 300명이 넘는 멤버들이 팬들의 투표로 선거를 치르는 총선거에서 최고 순위 11위를 기록한 바도 있는 인기 멤버 타카하시 주리가 K-팝 아이돌에 대해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48는 왜 지원한 거예요? 韓国のアイドルを知ってそこからもう自分の中での
アーティストとしての一番がその韓国のトップアイドルの皆さんなので 오디션이 끝나고도 타카하시 주리는 여러 방송이나 지면 인터뷰를 통해 K-팝 아이돌에 대한 꿈을 내비쳤고 韓国のアイドルがやりたいって最初言ったよね。はい言いました自己紹介の時に。はいすごい憧れててそうもともと今もそうですねすごいうんなんか韓国のやっぱりアイドルの頂点って感じがします韓国のスタイルが 결국 2019년 3월 4일 생탄제 공연에서 그룹의 졸업을 선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울림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데뷔 보장 조건으로 이적을 한 것이었으며 AKB48의 운영회사인 AKS와 울림이 물밑에서 긴밀한 스케줄 조율을 거쳤고 2019년 5월까지는 악수회 및 졸업 공연을 끝마치는 등 잔여 스케줄을 소화하고 이후 한국에 체류하면서 8월 7일 6인조 걸그룹 로켓펀치로 재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2020년 방송된 일본의 공중파 NHK에 K-팝에 도전하는 일본 여성들을 다룬 다큐에서도 이러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去年デビューしたこちらの女性。実は日本にいた時は皆さんこんにちは AKB48 チーム B 高橋樹里です AKB48 の中心メンバーとして活躍した高橋樹里さんです。はいじゃあ選抜総選挙で11位を記録するなど高い人気を誇っていましたが、より成長できる環境を求め韓国に渡ったといいます。どうやったらもっと上に上がれるかってずっと考えて AKB に言い続けても自分は変わることができないって思ったので日本のアイドルはすごく親近感とか握手会とかが大事だったりするのでこう手の届くようなイメージだけどそのK-POP のアイドルはものすごく憧れの存在っていうかステージも本当に完璧だしやっぱりなんかそういう面で求められるものの違いっていうのはすごく感じてましたね。自分が一番人生で輝ける場所です。努力できる場所です。 2010년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와 카라 등이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중반 현지화 전략을 통해 사측이 적극적으로 먼저 일본 시장 진출을 시도했던 SES, 보아, 동방신기 등의 사례와는 다르게 유튜브 등으로 일본의 팬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일본 음반사들의 요청에 따라 시장 진출이 이뤄졌다는 점이 큰 차이였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 전까지 소위 2차 한류붐이라 불리며 K-팝 아티스트의 일본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일본의 음반사 유니버셜 뮤직 재팬 관계자가 그동안 걸그룹이 여성 팬층을 얻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걸그룹들이 일본 시장에서는 일종의 동경의 포지션으로 일본 여성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방송에서는 K-팝 가수를 꿈꾸는 지망생이 한국에서 오디션을 보는 과정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사카발 비행기에서 막 내린 15살 일본 소녀 후지카와 레이를 만났습니다. 레이는 국내 연예기획사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韓国の歌手の方の魅力にすごいハマっていてそれ自分もなりたいと思ってしました。どうですか予想ちょっと歌が全然できなかったかなと思って受かる自信があんまりありません。 이때만 해도 지금과 다르게 한국의 K-팝 그룹들 중에서 일본인 멤버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고 당시에는 글로벌 오디션 같은 해외 멤버를 선발하기 위한 공개 오디션이 많지는 않아서 지망생도 매주 열리는 대형 기획사에 주말 공개 오디션에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 취재 과정에서 많은 일본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K-팝 가수의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로 1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일 관계 악화로 K-팝 가수들이 일본 미디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시기를 거치면서도 공연업계에서는 여전히 K-팝 가수들의 존재감이 적지 않았고 트와이스와 BTS의 성공 등으로 다시 K-팝 아이돌 그룹들은 일본 시장에서 존재감을 크게 갖게 됐습니다. 특히 트와이스는 일본인 멤버 3명의 존재 덕분에 일본 활동에 큰 강점을 가졌으며 트와이스의 성공과 함께 K-팝 가수를 꿈꾸는 일본 지망생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 한국의 음악방송에 출연 경험이 있고 꾸준히 1년 이상 활동한 그룹들 가운데 일본인 K-팝 그룹 멤버들의 숫자는 남, 여 통틀어서 40명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들의 도전에 자극을 준 최초의 사례는 누가 뭐라 해도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 3명이었습니다. 트와이스 이전에 한국에서 K-팝 그룹의 멤버로 활동한 일본인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단발성 활동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많은데 비해 트와이스는 소위 3대 기획사라 불리는 대형 기획사에서 정식 멤버로 데뷔한 사례로 일본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팝 지망생들에게 자극을 준 이 3명의 데뷔 과정이 일반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트와이스의 멤버들은 모두 정식 오디션이 아닌 스카우트로 선발된 멤버들이었으며 사나와 미나가 일본 현지에서의 길거리 캐스팅, 모모는 유튜브에 올린 댄스 영상을 보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여 선발된 케이스였습니다. 거기다 사나와 모모는 원래 JYP가 일본 소니뮤직과 손잡고 일본인 멤버로만 구성된 K-팝 스타일의 일본 현지화 그룹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선발된 멤버들이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일본인 연습생을 필요로 해서 뽑았던 사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지화 그룹 프로젝트가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무산되면서 K-팝 그룹으로 데뷔하겠다는 꿈을 놓지 않은 모모와 사나가 한국으로 왔고 그리고 후에 캐스팅된 미나까지 한국 JYP 연습생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들 3명은 K-팝 그룹으로 데뷔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일본의 많은 지망생들에게 일종의 선구자적인 포지션이 되긴 했지만 그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들의 데뷔 과정이 K-팝 그룹으로 데뷔를 하기 위한 정석적인 방법론 자체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화제가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카모토 마시로라는 한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녀는 2012년 일본의 걸그룹 알파버비즈라는 그룹의 멤버였으며 이후 트와이스를 보고 K-팝 걸그룹의 멤버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후 트와이스의 멤버들처럼 스카우트 개념도 아니고 일본 현지에서 열린 오디션 등이 아닌 순수하게 JYP 공채 12기 오디션으로 JYP의 연습생이 되면서 일본 현지의 K-팝 팬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공채 2위로 합격했으며 이후 K-팝 대형 기획사들은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공채 오디션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 오디션으로 외국인 멤버들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이 합격 소식 자체가 꽤 화제가 되어서 일본의 신문에서도 그녀의 연습생 합격 소식을 다룰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이후 K-팝 아이돌을 꿈꾸는 일본의 지망생들의 지원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시로와 같이 직접 한국에 열리는 오디션에 참가하여 연습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단신으로 한국에 와서 K-팝 아이돌을 꿈꾸는 우리나라 지망생들과 또 해외의 지망생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등장한 것이 K-팝 아이돌 지망생들의 오디션을 도와주는 에이전시의 등장입니다. 한국의 한 유학 에이전시 개념이 회사가 K-팝 지망생들이 한국에 오면 직접 운영하는 서울 연남동의 쉐어 하우스에서 숙식을 시키면서 자체적으로 한국어 수업과 댄스, 보컬 트레이닝을 해준 뒤 여러 기획사들과의 오디션을 주선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디션은 이 에이전시가 주선한 오디션에 여러 기획사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여러 기획사들이 한꺼번에 오디션을 치르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열리는 각 회사의 일반 오디션이나 기획사 투어식으로 오디션을 볼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에이전시는 미니버스 등으로 오디션장에 픽업하는 일도 하고 있으며 지망생들 중 학생들의 경우 보통 방학 기간을 이용해 이 에이전시와 연계하여 한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기획사들의 오디션에 도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 에이전시 연계의 경우 대형 기획사의 합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혀왔었습니다. 대형 기획사들은 자체적으로 이미 글로벌 오디션이나 공채 오디션 등을 통해 알아서 일본인 지망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대체로 외국인 오디션을 보기 힘든 중소기획사들 중심으로 이 에이전시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JYP의 일본인 걸그룹 니주의 멤버 마코가 이 에이전시를 거쳐간 경력이 있긴 하지만 그녀는 에이전시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JYP의 공채 오디션을 통해 JYP에 입사했으며 본인도 앞서 언급한 사카모토 마시로의 합격 사례를 보고 오디션 지원을 했음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에이전시는 공원소녀의 미아, 네이처의 하루 등 음반과 방송 활동을 꾸준하게 병행 중인 기획사 소속의 아이돌을 배출한 결과가 있으며 미아와 하루 모두 데뷔 그룹 멤버를 최종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인 멤버를 뽑기 위해 열린 오디션으로 합격하여서 오디션 합격 직후 빠른 데뷔를 이뤘다는 점도 강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후 이 에이전시는 2020년 초부터 소위 4대 기획사로 불리는 대형 기획사와의 오디션도 준비 중에 있었으나 현 시국으로 현재는 화상통화 어플줌을 이용해 원거리 교육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지원 방법론이 등장했습니다. K-팝 가수를 꿈꾸는 일본 지망생들이 증가하면서 현지에서의 오디션을 통해 연습생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K-팝 댄스를 중심으로 하는 댄스 아카데미가 늘어났고 이곳을 통해 지망생들을 뽑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가령 트와이스 모모의 친언니는 댄서 겸 오사카에 위치한 댄스 스쿨 강사로 유명한데 코로나 직전 이 댄스 스쿨 출신 멤버들을 스카우트하여 데뷔시킨 사례도 있었으며 상당수의 지망생들이 1차적으로 K-팝 댄스 스쿨 등에서 먼저 기본 트레이닝을 받으며 오디션 기회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 기획사들 역시 일본 현지의 댄스 스쿨 등과 연계하여 직접 스카우트를 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지망생들의 노력은 대단합니다. 일본의 공중파 TBS에서 2021년 5월 24일 방송된 취재 영상에서 소개된 사례를 보면 일본 현지의 댄스 스쿨에서 한국의 연습생들의 트레이닝 방식과 같은 형태로 매달 성적을 매기는 월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K-팝 스타를 꿈꾸는 자매에게 트레이너가 JYP의 비공개 오디션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다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개인 연습실도 있었으며 한 소년 지망생은 부모님의 지원 아래 식단 조절까지 하며 오디션 합격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94년생으로 2013년부터 15년까지 일본의 걸그룹 SKE48의 멤버였던 이와나가 츠구미는 2021년 4월 일본의 공중파 TBS의 뉴스 취재를 통해 한국에서 걸그룹 데뷔를 위해 댄스 스쿨에 다니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지망생들이 도전을 하였고 데뷔를 하였고 또 일정 성공을 거둔 경우도 조금씩 늘어나는 가운데 2021년 다시 이목을 끈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카모토 마시로였습니다. JYP의 공채 오디션에 2위로 합격했고 JYP의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데뷔 전 회사와 대결 미션을 한다는 컨셉의 방송 스트레이키즈 방송에서 JYP의 걸그룹 팀으로 존재감을 알렸으며 이 당시 훗날 있지로 데뷔하게 되는 멤버 4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차기 JYP의 걸그룹의 유력 멤버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있지 데뷔에 실패한 뒤 퇴사 후 다른 기획사로 잠시 적을 옮겼다가 퇴사 후 일본으로 귀국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반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있지의 활동 모습을 보며 다시 자극을 받아 한국의 기획사 연습생으로 다시 돌아갔고 이후 엠넷의 걸그룹 오디션 걸스 플래닛에 참가하여 최종 8위로 데뷔조 케플러의 멤버가 되었으며 2022년 마침내 데뷔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JYP 엔터 소속으로 데뷔를 하지는 못했지만 엠넷의 지원하에 이루어지는 글로벌 걸그룹 멤버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데뷔 음반이 첫 주에만 20만 6,500장 판매량을 기록하며 역대 걸그룹 데뷔 음반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현 시국은 많은 K-팝 아이돌로의 데뷔를 꿈꾸는 일본 지망생들에게 큰 시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여전히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지망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J-팝의 보이그룹 아이돌이나 걸그룹 아이돌들
혹은 실력파를 자칭하며 활동 중인 댄스 그룹들, 혹은 세계 진출을 부르짖는 각종 오디션 출신의 그룹들이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영상에서 언급한 이야기지만 먼저 내수시장에서 큰 힘을 보이고 있는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들은 제대로 된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10년 2차 한류붐으로 일컬어지는 K-팝 아이돌의 열도 상륙 이후 직접적으로 무대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력 부족 문제가 과거에 비해 더욱 더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이는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보이그룹과 같은 경우 60년의 역사가 있는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 사무소는 보컬 트레이닝을 2020년대에 들어서야 일부 데뷔그룹에게 시키고 있으며, 그 전까지는 의지가 있는 소속사, 연예인들이나 연습생들이 사비를 들여서 알아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야 했습니다. 댄스 트레이닝은 기초 트레이닝 없이 안무 암기식 훈련만 있었다가 2020년도를 전후해서 60여 년 만에 최초로 회사 전용 안무 연습실을 만들면서 개선의 의지를 보인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 자니스는 방송국이나 공연장의 리허설 연습실 혹은 필요에 따라서만 날을 잡아 공용 연습실 같은 곳을 대여해서 안무 암기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음치 캐릭터인 아이돌도 있었고, 대놓고 예능에서 춤이 맞지 않는다는 걸 자아 개그로도 쓰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춤을 배운 적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안무나 군무를 선보이는 그룹도 거의 없었고, 정체불명의 동작들을 댄스 브레이크 구간에서 선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안무가가 몇 가지 동작을 시켜보고 곧잘 따라하면 칭찬받고, 또 설립자인 고 자니키타가와도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다가 춤 잘 추네 하면서 추켜 세워줍니다. 어차피 독점적 지위의 회사이다 보니 사내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어느샌가 춤에 능숙한 아이돌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인 셈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거의 최초로 춤을 추며 노래하는 댄스 그룹을 만든 게 자니스 사무소이다 보니 2010년 이전까지는 부족한 실력에도 막연히 댄스 그룹으로서의 자니스도 막연한 브랜드 가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특정 그룹을 동경해서 연습생 개념인 자니스 주니어 오디션을 보았다는 경우도 있었고, 댄스 가수가 되고 싶다며 자니스의 오디션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2010년도 이전까지는 동경의 대상의 포지션으로서 자니스 같은 전통적인 일본 내수 시장의 대형 기획사들의 아이돌이나 댄스 그룹들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니스는 시장 독점적인 지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분명 팬덤을 넘어서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인기를 얻는 스타들이 배출되고 있었고, 이들이 비록 춤이나 노래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을 종횡무진하면서 활약했기 때문에 성공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 동경하는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찍었다 하면 고시청률을 기록한 덕분에 시청률의 남자로 불리운 자니스의 스타 기무라 타쿠야처럼 말입니다. 모닝구 무스메를 필두로 하는 하로프로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걸그룹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고, 초등학생들에게 소위 초통령급의 인기를 누렸다는 모닝구 무스메의 유닛 미니모니 같은 파생 그룹들의 등장으로 이를 소비하던 초등학생들이 나도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다며 하로프로 오디션에 도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중학생부터 지원 가능했던 모닝구 무스메 오디션에 지원 자격이 안 되는 초등학생들의 지원이 넘쳐나자 아예 이들을 모아다 따로 선별해서 연습생 브랜드인 하로프로 에그를 만들어 차기 걸그룹 연습생으로 출연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2차 한류붐 이후 K-팝 그룹들의 열도 상륙과 함께 순수하게 댄스 가수로서, 댄스 그룹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지망생들에게 자니스는 주요 선택지가 아니게 됐습니다. 데뷔만 한다면야 성공이 보장된 곳이지만 제대로 된 보컬, 댄스 트레이닝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의 엉성한 결과물을 보고 자니스를 동경해서 오디션을 볼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걸그룹은 아예 트레이닝 없이 데뷔시키는 아키모토 야스시 프로듀싱의 소위 성장형 걸그룹들은 트레이닝 받지 않은 아이돌들이 무대에 서면서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때로는 점차 개선되는 무대를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응원하게 만든다는 형태의 그룹이었습니다. この野球部のように少しずつ練習して強くなって大きな大会に出ると。韓国の
少女時代やカラーやフォーミューみたいにもともとパンと出た時に、プロだなと、背丈も揃っててダンスも上手くてっていうのではないですね。うちら1ヶ月とかで出てるよね。そうはないよ。ボイトレなんて1回もしたことないし。したことない。それでも別に研究生が基礎練習やるわけでもないじゃん。それも先生いるわけじゃなくてさ、自分たちで出てたじゃん。先輩見よう見まねでやってた。まだ完成出来上がってない状態からスタートしてるので逆にこう進歩していく姿を見れる. 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출신 참가자들에게 5만 장 이상 판매량을 올리면 데뷔시켜준다는 기획으로 팬몰이를 시작한 모닝구 무스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아키모토 피오 걸그룹들이 총선거나 각종 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일본 걸그룹 업계에 큰 지분을 갖게 됐지만 일본 내수 시장에서 독점적인 인기를 얻었을 뿐 자니스처럼 타 회사를 보이콧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걸그룹을 누군가 만들었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포지셔닝을 목표로 데뷔한 보이그룹과 걸그룹들 그리고 오디션 출신 그룹들의 프로듀싱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J-팝 댄스 그룹 업계나 아이돌 업계는 우리나라처럼 긴 시간 트레이닝을 통해 단점 보완식 프로듀싱을 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의 프로듀싱이 주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몇몇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연습생들이 긴 시간 트레이닝을 거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춤이나 노래 등을 기초부터 트레이닝 시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트레이닝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령 춤을 잘 추는 연습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메인 댄서 포지션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무조건 무대에서 마이크를 차고 적든 많든 노래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브 보컬 혹은 래퍼 등으로의 역할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도 같이 이뤄집니다. 반면 일본은 하나라도 두드러지게 잘하면 그걸 특기로 데뷔를 시킵니다. 실력파 댄스 그룹을 배출한다는 인식을 가졌던 대형 기획사 LDH가 2012년도부터 한일 관계 악화로 K-팝 그룹들의 일본 미디어 활동이 줄었을 때는 나름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소위 완성형 아이돌이라 부르던 K-팝 그룹들이 가지는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내수 그룹으로서 반사의 이익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프로듀싱된 댄스 멤버와 보컬 멤버 분업화의 문제로 제한적인 무대 구성으로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포지션을 완벽하게 갖고 있지 못하던 중 노래와 춤을 전부 다 하면서 일본인들이 소속된 K-팝 그룹들의 열도 상륙으로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룹으로서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니지 프로젝트는 JYP와 소니뮤직이 합작하여 JYP가 프로듀싱하는 일본인 걸그룹 오디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 종전의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포지션을 단순히 특정 아이돌 그룹이 맡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한 기획사가 동경의 포지션을 갖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오디션 방송은 현 시국으로 외출 자제가 권고된 시기에 TV 방송이 되며 많은 일본의 대중들이 이 오디션 방송을 보았던 점 그리고 JYP의 어록 등으로 프로그램이 화제가 된 덕분에 데뷔그룹 니쥬의 관심도까지 크게 올라간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지 프로젝트 시즌1의 파트 2 방송 그 자체입니다. 파트 1에서는 일본 전국과 미국 LA 등에서의 지역 개성 과정 그리고 이 오디션 합격자들이 JYP의 일본인 연습생 3명과 한일혼혈 연습생 1명과의 도쿄 합숙 오디션을 다뤘습니다. 이후 여기서 합격한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JYP가 제공한 숙소 생활을 하면서 JYP 본사인 JYP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오디션 경연을 치르고 데뷔조를 선발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딱 잘라 말하자면 오디션의 진행 상황에서 그야말로 JYP의 아니 K-팝 아이돌 기획사들이 선보이는 K-팝 트레이닝 시스템의 쇼케이스였습니다. 이미 2011년도 경부터 일본 매체들이 우리나라 기획사에 취재를 와서 시스템을 싹 다 분석해갔습니다. 우리나라 기획사 관계자들을 데려다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니지 프로젝트 시즌1 파트 2에서는 트레이닝이 시스템이나 관련 시설 등이 오디션 방송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 나왔습니다. 사내에는 안무 연습실과 녹음실이 있고
보컬과 댄스 트레이닝을 담당하는 전문 트레이너들이 있고 개인 보컬 연습실 등이 있음이 다 나옵니다. 부수적인 부분이지만 JYP의 유기농 구내 식당이나 공기청정기가 달린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까지 싹 다 소개가 됐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아이돌이나 댄스그룹 오디션이 주요 심사위원이 중심이 되어 트레이닝이나 심사를 모두 챙기는 방식, 혹은 유명 보컬 트레이너나 댄서들이 오디션 한정으로만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리지 프로젝트에서는 JYP가 메인 심사위원으로서 대부분의 오디션 심사를 거의 홀로 도맡아서 했지만, 그와 별개로 오디션 참가자들의 경연 준비는 JYP 사내의 트레이너들이 맡아서 해주었습니다. 사실 사내의 녹음실, 연습실 등 트레이닝 부대 시설을 모두 갖춘 형식의 시스템을 만든 것, 1959년 1월 12일 설립된 미국의 모타운이 최초입니다. 모타운을 설립한 베리 골디는 제너럴 모터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품을 조립하여 자동차를 출고하는 공장 생산 라인에서 영감을 얻어 한 건물 안에 작곡가 사무실, 녹음실, 안무 연습실, 밴드 연습실, 음악 자료실 등을 모두 완비한 기획사 사옥을 만들었고,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많은 스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즉, K-팝 아이돌 회사들이 현재 선보이고 있는 회사 사옥 안의 각종 트레이닝 시설과 녹음실 등을 갖추는 시스템은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모타운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시스템 자체는 꽤 역사가 있다고 볼 순 있지만, 한편으로 일본의 대형 기획사들은 이러한 시스템 투자를 거듭해온 기획사들이 많지 않다 보니 대형 기획사의 오디션이라 하더라도 오디션 트레이닝 자체는 오디션을 위해 따로 대여한 장소에서 주로 합숙과 병행하며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예 JYP의 본사 트레이닝 센터가 일본 대중들에게 아예 쇼케이스처럼 공개된 것은 물론이고, 실력 중심의 심사를 거듭한 오디션을 거치면서 춤이나 노래가 성장하는 참가자들이 나오게 되니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설을 갖춘 기획사라는 이미지와 함께 그 기획사에서 제대로 트레이닝 받으며 데뷔를 하고 싶다는 동경의 마음을 품게 되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니지 프로젝트 자체가 트와이스의 동생 그룹 오디션이라는 형태로 주목도가 높았고, 트와이스는 일본 내에서 K-팝의 대형 기획사에 일본인이 포함된 인기 걸그룹이라는 포지션으로 일본 내에서도 많은 K-팝 팬덤이나 지망생들에게 동경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리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JYP의 일본인 연습생들도 트와이스를 보고 JYP에 입사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一番影響があったのは本当に TWICE さん。私も TWICE のようなガールズグループになりたいなと思い 그런데 그 동경의 포지션으로 바라보던 그룹의 기획사까지도 이제는 일본 공중파에서 대대적으로 소개됐습니다. 단순히 동경하는 K-팝이 아니라 동경하는 JYP 사무소에 관심을 두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 일본에서도 누군가에게 동경의 대상으로 보여질 만큼의 모습을 보이는 아이돌 그룹이 탄생한다면 분명 그 존재만으로도 열광하는 팬덤이 생겨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단점 보완식 트레이닝이 아닌 장점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트레이닝을 고수한다면 여전히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J-팝 댄스 그룹이 탄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세계 진출과 실력파 댄스 그룹 오디션을 슬로건으로 걸고 있지만, 결국 오디션 방송의 특성상 오디션이 끝나면 사실상 데뷔 일정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짧은 시간 안에 데뷔조를 만들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트레이닝까지 고려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트레이닝을 통해 댄스 가수로서의 최소한의 데뷔 기준에 맞는 인재로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나 춤 가운데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잘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형태로만 프로듀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K-팝 업계 스태프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한 대형 음반사 겸 기획사 에이벡스의 걸그룹 엑스지와 같은 경우 이미 2017년부터 프로젝트를 준비해왔을 만큼 오랜 기간 물밑에서 트레이닝과 인재 발굴에 힘쓴 그룹이고, 외형적인 모습도 K-팝 업계의 작곡가와 한국의 안무가를 섭외해 완성을 시키는 등 일본 내에서도 드물긴 하지만 장기 트레이닝을 통해 다듬어진 댄스 그룹 데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점차 K-팝 댄스 가수의 영향을 받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J-팝 아이돌과 댄스 그룹 업계.
누군가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일본의 댄스 아이돌 혹은 댄스 그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